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회 송인남입니다. 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 시사토론회에서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올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정규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고한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 사건이 쓰나미 끝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충청을 대표했던 신망받는 유력 대권 주자였기에 도민들의 실망과 허망함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었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출마와 정치 행보를 바꿀 정도로 파괴력은 막강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수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이 오롯이 녹아든 6.13 지방선거에서는 대전과 태종 충남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 뒤이은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충청권 최초로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로 선출돼 KTX 세종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사심없이 당을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사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폐지와 재재정을 거듭했던 충남인권조례는 우리 시대 소수자들의 인권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 전국 2위의 대전에서 방패물 졸속 처리 문제가 불거지고 핵종 분석도 잘못된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대한화력과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는 도덕과 안전에 불감증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촉발시킨 금권선거 의혹. 결국 2명이 구속되고 김 의원 자신은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불거지며 선거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공범관계나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 뭐 증거 불충분으로 뭔가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저나 뭐 피해자가 느끼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식혔다기보다 최소 용인하거나 알고는 있었죠. 지역을 대표하는 두 프로그램 가운데 한화이글스는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고 대전 시티즌은 역대 최다 예선에도 팬들의 외면을 섰습니다. 여느 해보다 충청발 전국 이슈가 많았던 2018년 한 해.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반성만이 발전적인 희망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예, 영상을 보니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원 교수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전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그 정치적인 변화가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인 모형이라든가 또 지방 분권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폭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임 대표님께서. 저는 제일 앞에 나왔을 텐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 예. 실제 이제 검찰청의 성희롱 사건 폭로 이후에 3월 초에 이 전국을 강타했고요. 한편으로는 전 국민에게 밑으로 학습시켰던 사례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직은 법적으로는 더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평등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저는 아주 전환적인 이 시기였지 않냐라는 게 올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영진 대표. 저는 아무래도 청년 당사자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부터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님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가장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어려운 생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들이 조금 저 스스로도 좀 고민되는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임 대표께서 얘기한 미투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미투입니다. 이 미투 운동, 이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안희정 전 지사의 추문 폭로와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심에서는 지금 무죄를 받았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먼저 네, 임 대표.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성폭력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적폐라고 하는 갑질의 성폭력이라고 그 범주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문화계, 연예계, 체육계, 학계, 뭐 대학 안에서도 어디서든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이런 목소리를 우리 일상에서부터 사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폭발력을 냈던 게 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강남역에서 여성의 어떤 이 죽음, 2017년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바꾸고, 2018년에 성평등한 대통령이 이 미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직은 ING이고요. 여성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촉발은 됐지만 이 힘이 사실 어떤 법적인 장치에서 의식의 변화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직 내년에 2019년에도 더 열심히 좀 강력하게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의견과 더불어서 저는 이번 미투부터 사실 전체적인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이 미투에 대한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어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으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재판의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향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지난 11월에 여야정 협의체, 이제 국정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2개 합의사항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미투가 빠져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 문제는 이제 최근에 얘기돼서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여성, 인구의 절반 여성들의 불안함을 이야기했고요. 많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런 미투에 대한 운동을 법적인 제도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실제는 정작 이 빠져있는 부분을 보니까 갈 길이 멀겠구나.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한편으로 더 했습니다. 네, 원 교수님.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의식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의식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놀아들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기본적인 이제 그 권력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과 괴리감을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민에 의한 권력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선거인데요. 지난해 촛불혁명의 여파를 6.2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압승을 했고, 충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가 출발을 했는데, 이런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고, 선거가 끝난 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6개월간의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하면 어떻습니까? 원 교수님이 말씀해서 먼저. 네, 그렇게.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이제 시점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촛불 전국 이후에 이제 대두됐던 선거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이제 그 6월에 있다 보니까 실제 임기가 이제 7월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반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의 예산이라는 게 1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부터가 실질적인 이제 분권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당은 굉장히 이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다음에 책임감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발목 잡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대안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좀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어떤 지방 분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헌이 이제 불발됐습니다만 진짜 분권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토대를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 공통점, 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재 남성 원팀 엘리트 이제 이런 분위기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모두 남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서는 전국으로 따지면 8명, 대전에서 한 분 이제 계시는 거고요. 광역위원은 여성들은 19.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초도 30% 이제 임계치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보면은 여전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남녀노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남성 중심의 정치 영역은 사실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껏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초의회가 여성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사실은 살림잘하고 꼼꼼한 생활 정치에는 여성이 두고 더 큰 정치는 남성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한 제도개혁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공천 어느 하나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또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이 앞에 미투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체감되려면 실제는 의회와 정치와 행정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남성 중심의 그런 관료주의의 문화는 팽배하지 않냐라는 거를 내년에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지자체장 선거부터 지방의회까지 압승을 거뒀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런 책임의식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촛불 이후에 실질적인 첫 선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촛불 시민들이 염원했었던 거는 일상에서 느끼고 있었던 이런 불공정함, 그리고 불평등함, 그리고 불안전함 이런 것들을 지역의 이런 지자체라든지 지방의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촛불 이후에 사실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 참여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민선 측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슬로건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하는 문구인데 그 시민의 힘으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이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회가 공부하지 않고 과거에 어떤 어깨에 힘만 들어가는 대표를 뽑은 게 아니거든요. 대리인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고민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현재 이 6.13 지방선거 이게 촛불 이후에 새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일까 이건 별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해찬으로 정해왔습니다. 이해찬 대표, 충청권 출신의 최초 여당의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슈에 적극적인 중재를 우리 충청인들이 기대를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당 대표가 나왔는데, 참 시점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이제 2020년에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이제 2020년 8월까지의 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대표로서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 정부의 초기에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무게감은 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이나 뭐 세종, 충청권의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당 대표라든가 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역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중앙에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려줬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김 대표님. 네, 뭐 사실 이해찬 당대표가 그 당대표 역할을 시작하고부터 지역과 사실 이렇다 할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런 주요 현안에 따른 갈등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들은 사실상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 약속했었던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이런 역할들도 사실 소홀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출신 당대표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감시하고 더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셨다라는 이제 기사도 보기도 하고요. 충청에 뭐 대망론 실현에 뭐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이해찬 대표의 수직적인 이 맥락에서 우리 사회 한국 20세기 방식의 수직적인 수장의 이제 최고 책임자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학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지연 이런 방식 넘어서가지고 충청권에서 실제는 예를 들어 세종이 살겠다고 하면 충남이 죽겠다고 하고 대전이 살겠다면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는 충청권의 당대표로서 충청의 4개 지역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세대별이든 지역별이든 성별이든 이 부심에서의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이게 더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기대에 좀 잘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으실 건지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이슈 났던 거 있었죠. 베트남 정상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잘못 전달됐던 또는 세종의 어떤 이런 정치 맥락에서의 수직적 부도, 여성들이라든지 정치 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상생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인권입니다. 지난 5월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대 국회에서 이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재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그 인권에 대한 문제는 뭐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장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좀 강화되는 추세여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동성애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그 일부 반발에 의해서 이제 폐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부활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건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제정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가장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많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례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현실적으로 또 각 직장에서 인권이 이제 지켜질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재정에 대한 그런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분위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다시 제정된 부분들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이제 다시 재제정되면서 인권 조례가 굉장히 후퇴했습니다. 특히 이 인권 선언을 이행하는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들이 조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동성애라든지 혹은 기독교 관련된 단체들이 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반대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조례를 좀 졸속으로 만들어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인 그 의견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좀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가면서 실행에 대한 것까지 고민해 가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물론 개정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빠르게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정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충남도의회 인권조례가 이제 올 2월에 폐지 문제 계속 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이고 아마도 전 세계 통틀어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청남도가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유엔에서 이제 사실은 이 심각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도 발송을 했었고요. 6.13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켰지만 실제는 이제 후퇴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혁신을 발표하시면서요, 인권, 환경, 안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일 첫 번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다수인 충남도 의회에서는 여전히 이걸 후퇴적으로 만든 것. 사실은 표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보수 개신교 세력이 걸핏하면 동성애, 에이즈, 난민 문제 대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정말 이 두려워하는 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실제 시민들은 이미 인권의 감수성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후년 앞으로 4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지는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여당이라고 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대로 인권은 이거는 찬발을 다퉈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내년에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방사능 폐기물, 이른바 이제 방패물인데요. 이 방패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아주 우려를 많이 지금 낳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대전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 방패물 그 양이 전국에서 2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무단폐기나 또 이 핵종 분석의 오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면서 이 지역민들의 많은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핵종 분석이라는 게 그 방사선을 방출시키는 물질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얼마만큼 방출되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방사물 관리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초 분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루 말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대안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형식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다는 형식으로 떠넘기고 있고 중앙정부는 사실상 거의 방치시켜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그 화재 사건부터 해가지고 무단 폐기 그리고 핵종으로 분석, 이거 말도 안 되는 관리 체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이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장에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안에서 이걸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실무부서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가 중앙부처 혹은 그 정치인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가야지 자칫 잘못하다간 대전이 그 방사능과 관련해 가지고 사건 한 번 터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이해철 당대표가 푸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청권의 30km 반경에서는 사실 원자력 문제가 대전에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충청권은 아주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충청권이 일단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로 계시지만은 미세먼지 문제 충청권 1번지고요. 원자력 문제가 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이 폐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부심의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대전의 원자력 문제가 예전에 왜 우리가 경주나 부활의 방패장 건설할 때 찬반씩 격렬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시민들의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대전은 원자력 연구원이 있지만 원자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대전 시민들이 제대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대전 시민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나고 있는지를 전혀 이것이 기록되거나 책임 처벌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는 2004년, 2009년, 2010년, 2015년 방사능 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어디서 고철로 팔려나갔는지 단순히 몇 명 꼬리 자르기로 징계만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몇 년, 1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방사능 문제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사실은 2018년을 계기로 조금 더
적폐를 청산하면서 전환적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치권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되는 사안이 사실은 이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리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사회혁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점 부각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이슈를 부각을 시켜서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소가 있으면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자력 시설이 있으면 방패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원자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방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쪽으로 좀 정책적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할이. 저도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화장실을 어디다 썼냐면 유성구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데 화장실은 금산에다가 버리고 어디다가 몰래 갖다 노상방뇨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버려지는 게 방사능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대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이런 목소리를 중앙에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하면 대전 출신이든 충청권 출신의 그런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섯 번째 키워드는 세종역을 선택해봤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 얘기하면서 잠깐 거론했긴 했습니다만 이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이 예비 탈당성 조사 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더욱더 앞으로 또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일단은 오송역하고 공주역, KTX역 10년 전에 지방분권 지역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산다라는 맥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맥락으로 세종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주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충북이 그런 역할에서 이제 이 KTX역도 신설이 됐는데 10년 지나니까는 세종만 살겠다고 사실은 그런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떤 이 아래로부터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보다는 어떤 이 개발 중심의 이 세종만 살겠다라는, 근데 저는 세종시가 사실은 충청권에서 선한 효과를 가져야 되는 그런 선도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세종시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논리는 좀 벗어나는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최근에 사실 이제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충청 지역이 굉장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세종시가 충청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가 사실 직접적인 타격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역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잘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세종역 관련된 논란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사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오송역과 관련된 이슈들도 그렇고 지역 전체가 사실 이 하나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양새였는데요. 이제 상생 발전하려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또 다른 것들을 같이 도모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역 이기주의처럼 번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여의도 정치 논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만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실제로 역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어떤 생활적 변화들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정치적 논리만 계속해서 좌우됐던 것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종시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늘 거면 인구가 많은 곳에 역이 생긴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을 텐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KTX역을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그 안에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의 혁신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야 세종시에 KTX역 만들어 나머지 여기다 맞춰 개발할 거야 이런 이제 구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를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정수도 특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전혀 혁신적인 사례로서의 그 도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혹자는 개발도상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개발의 경제적 중심의 논리만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세종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10년 후에 이렇게 세종시 입장에서만 가면요. 제가 세종의 여성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서울의 강남 서초의 이 강남 상구의 엄마들이 집값
갖고서 거의 열중하고 있잖아요. 이거 세종시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런 고민, 다시 원점에서 근본적인 것부터 짚으면서 KTX 역도 얘기해야지, 호남권의 의원들이 바람 놓고 충북의 의원들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여의도 정치가 힘을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KTX 역은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릉에 이제 KTX에 최근에 이제 이것도 고장이 났었는데요. 강릉에 KTX 역이 만들어져서 마냥 좋을까? 별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출이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세종에 KTX 역이 있어요. 세종 사람들은 서울 가서 돈 다 쓰고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냉정하게. 네.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세종시 역시도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기본 취지인 거죠.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가 물론 필요하다면 세종역 건설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세종역이 신설되었을 때 다른 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세종역이 이제 불거졌을 때 처음에 왜 그럼 세종역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경제, 지역의 유치라든가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지역 외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앞선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세종역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얼마든지 또 대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만 너무 역에만 이렇게 KTX만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송과 공주 간의 어떤 다른 어떤 교통수단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연계해준다는 이런 방안들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실제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 키워드는 진실로 정해봤습니다. 김소연 시의원 폭로로 시작이 된 금권선거 진실공방. 참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였는데요. 결국 2명이 구속이 되고 김소연 의원 자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에서 제명을 당하는데 재심을 현재 요청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쨌거나 계속 사실은 이제 적폐의 가장 핵심을 배꼽을 건드렸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소연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박범계 의원한테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은 사실은 되게 사소하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귀찮거나 사소하게 느꼈던, 저는 이제 여기에서도 젠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이 얘기를 그때 이 정치 시민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대로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게 아니고 정말 정치라는 게 아래를 향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실제는 사실은 많은 이제 이 시민들이라든지 네티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소연 의원을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응원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 적폐 정치 수직적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는데 어떻게 또 이 벽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것인지, 저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변화의 균열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번 사건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사실 계속해서 보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명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을 들긴 했지만 사실은 내부 고발자를 보고하지 않는 조치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들이 사실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되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당의 이런 공천 시스템이나 지방선거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고 내부 고발자를 마치 괘씸죄 형식으로 이렇게 내친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진실공방처럼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비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당 안에서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당원분들도 그런 요구들을 당 내부에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제
특정 정당의 문제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전반적인 기류가 그런 것에 너무나 젖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듣고, 아까 미투 운동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 그동안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관행이다라고 했던 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넘어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제 시민에게 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들 정치판 미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판 미투. 네. 습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남성 중심은 사회적 습관이라고 저희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괴물과도 같다고 섹스피어 말을 이제 저희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관행, 관습, 경험, 남성 중심의 언어가 아주 팽배했던 이 문제를 사실은 여성, 정치, 신인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균열을 내는데 이 균열을 어느 선에서 그냥 막고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면 좋겠는데 왜 우리 흔히 이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꼬리 자르고 끝나는 지역적인 거에서 싸우는 이거로 자꾸만 이제 이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8번째 키워드는 아까 우리 김영진 대표께서 얘기했던 청년에 관련된 문제인데 고 김용균입니다. 8번째 키워드는 사실 올해는 이러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가슴 아픈 소식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 생긴 이 컨베이어 벨트 문제,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생긴 두 명의 노동자 사망 사고, 이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이런 실태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저는 이제 핵심적인 그런 측면인데, 이게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핵심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하거나 좀 이렇게 시간적인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로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업체나 위탁업체에 주게 되고, 자신의 조직은 이제 줬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하고 관련된 위험 업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조직에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발전소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인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평가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닌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외주 좋고 용역업체의 책임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화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안전사고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책임이 동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이 이제 위험 업무를 외주화 금지하는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만은 진짜 본연의 업무하고 직접된 그런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조직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은 조금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많이 울컥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기본적인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꾸 발생하는 사고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촛불 추모 행동들이 또 있었지만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의 이런 사회 시스템 구조 속에서는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과 진단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이 태안화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런 위험의 외주와 관련된 평가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관련된 업무들을 외주화 시켜 나가면은 공기업의 경영 평가를 굉장히 낙제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실질적으로 당장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법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는 되게 답답한 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국가가 사실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 현장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장 공공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 면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방관하는 이런 태도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들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보다는 효율을 더 추구하고 또 이 원칙보다는 편법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후진적 작업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반대를 그래서 관료주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한 명 바뀌었지 무엇이 바뀌었냐? 복피아 그대로 있고 원피아 있고 발피아 있고 어디 가나 계속 정책 이 어떤 부서 플러스 피아 해가지고 이 관피아가 마피아처럼 아주 많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잖아요. 그 슬로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 사람이 제일 먼저 죽고 있죠. 돈은 남고 사람은 죽고 있는 이 현장을 너무 심각하게 청와대는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이랑 제도가 없지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 지키지 않는 거를 누구를 책임 묻냐. 사실은 부서장이라든지 책임을 짓는 사람에게 그래서 월급이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가지라고. 그런데 돈을 자기는 챙겨가지만 이 위험을 다 외주를 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왜냐하면 태안의 이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CJ 대한통운의 이 청년의 죽음뿐만 아니라 최근에 펜션 사건이라든지 철도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 안전이라는 거는 지속가능 발전의 키워드에도 안 들어가서 왜? 당연한 인간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적인 안전조차도 국민들의 늘 그 위험을 이야기할 때 저출산, 청년 창업, 취업 여기다 돈 풀 필요 없다라는 거. 이 안전 문제를 근간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부 정책이 사실은 아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죠. 그건 저는 그게 적폐를 해결하는 첫 번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다 진입되는 상황이고 현실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을 새도 없이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에 갇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청년 문제, 저출산 고령사의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청년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좀 진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대표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숫자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닌데 자꾸 취업하려고 등 떠밀고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은 또 다른 이런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진짜 안전망이라도 좀 만들어 주기를 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8가지 키워드를 했는데 전부 무겁고 좀 마음 상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좀 밝은 소식 그래도 하나 있죠. 하나이글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하나이글스 얘기하면 또 우리 대전 시티즌 얘기도 같이 해야 돼서 키워드를 명함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하나이글스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충청도민 굉장히 기쁨을 많이 줬는데요. 또 반면에 대전 시티즌은 뭐 방만한 경영 때문에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일부 리그에 진출하다 실패를 해서 또 큰 실망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지역의 연구를 좀 두 개의 그 야구와 축구의 구단 이건 이 문제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상당히 저는 좀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지금 이제 최고 책임자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리더십에서 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나 이글스든 대전시든지 운영됐습니다만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또 구성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는 그런 리더십하고 그냥 그렇지 못한 리더십 가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건 이제 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얼마만큼의 리더를 같이 보살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얼마만큼 잘 와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게 체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 결국 뭐 우리 박항서 리더십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이 좀 친화적인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 전체 구성원을 자기 목적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사실 프로스포츠는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적 차원에서는 그 해당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역의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이런 그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사실 하나이글스는 그동안 성적은 계속해서 낮았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글스가 그동안 사실 거의 성적이 안 좋았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사실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시민 구단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이런 축구와 관련된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특히나 구단 운영 과정에서의 이런 폐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방만한 경향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하나의 문화 흐름인 만큼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해 갈 건지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성적에 대한 명암보다는 이런 소통과 지역 주민과의 어울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명암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늘 경쟁이었는데 사실 야구장 가면은 가족들이 놀러 가는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해서 뭐 이기면 좋은 건데 저도 상관없는 거고 사실은 이제 어떤 경쟁으로만 남은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족들, 특히나 여성이나 아이들의 관심도가 이 야구의 어떤 관심도를 많이 이제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실제 이제 우리 사회 어떤 변화 패턴을 읽는 스포츠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야구는 이제 뭐 대기업들의 거의 이제 뭐 이 경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국내 야구에 이제 아주 관심을 많이 쏟아붓지만 축구는 또 반면에 또 국제적인 축구에만 관심이 우리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베트남 축구까지 그렇게 된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김 대표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경쟁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근에 대전의 야구장 유치전이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디에서 전 국민이 많이 소통되면서 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야구장을 만들 것이니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이 또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9가지 키워드를 했는데 마지막 키워드는 무상교복에 관련된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이제 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현물이냐, 현금이냐 뭐 이런 부분 갖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았고 특히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또 메이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무상 교복을 지급하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뭐 반감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논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대체적인 이제 주 분류는 이제 현물에 의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얘기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큼은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기회의 평등이냐 이제 결과의 평등의 얘기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기회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무상 교육에 대한 얘기까지도 또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 진짜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진짜 차별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감정이라는 것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의 자신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든 어떻든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차별이 없는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사실 이번 무상교복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논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현물 지급이냐, 현금 지급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짧게 정리.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무상교복의 취지를 고민한다면은 크게 논란이 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끔 현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물 지급해가면서 보편적인 복지로 좀 추구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문화 유산이 교복이지 않아요? 이제 그 교복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교복을 자율화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학생들에게 교복은 거의 코르셋처럼 타이트하거든요. 하루에 10시간을 학교에 있는데 그 교복의 타이트함을 갖고서 있는 것 자체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복을 폐지합시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19년 기해년에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사토론 M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2019년 새해부터는 같은 시간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대전 MBC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